준비하라 강연을 맡은 오종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연령층으로 봤을 때 다양한 연령층이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저는 환갑을 2년 전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환갑잔치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어르신 환갑을 맞으면 굉장히 거창한 잔치를 해서 제가 그날 하루는 그냥 얻어먹는 재미로 동네 어르신의 환갑을 축하했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부턴가 환갑잔치가 없어졌습니다. 환갑잔치뿐이겠습니까? 70 고희잔치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살게 돼버려가지고. 맞습니다. 예, 오래 살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오래 살게 됐냐 하는 거를 제가 2002년에 통계청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 환갑잔치가 없어졌냐 그랬더니 1960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52살이었더라고요. 52살까지밖에 못 사는 그러한 인생에 60 환갑을 부모님이 맞으셨다면 이거는 당연히 축하해드릴 만한 일이죠. 그래서 환갑잔치가 이제 거했던 거죠. 근데 2002년에 제가 봤으니까 2001년도 통계인데 76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24살이나 평균 수명이 늘었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는 81세가 넘어섰습니다. 아니 평균 81세가 넘어서는 그런 인생에 70 고위잔치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1960년부터 2010년 정도까지 50여 년 동안에 평균 수명이 30세 가까이 늘어났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 빨리 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1년에 반년 가까이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면 이제 저 같은 나이 또래는 90살까지, 오늘 방청석에 계신 분 가운데 연식이 좀 더 젊은 분은 100살까지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1세기 인생 설계라고 하는 제목, 그리고 3번의 30년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 강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30년은 부모님 밑에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치면, 두 번째 30년은 자기가 부모 노릇을 하면서 이제 어른을 공양하고 자식을 낳아서 양육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환갑을 맞고 나면은 나머지 인생이, 우리 부모님들은 남을 여자 여생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하나의 30년을 살아야 되는 이런 이제 인생이 됐습니다. 그걸 제가 21세기 삶의 공식 30, 30, 30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먼저 우리가 살아갈 21세기, 태어나기는 20세기에 태어났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21세기의 특징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보화 사회다. 예. 고령화 사회다.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첨단 과학. 예, 예. 또 생각 안 나세요? 혹시 아이가 몇이세요? 몇 명이에요? 한 명. 혹시 아이 3명인 분 계세요? 예, 한 분 계시네. 2명인 분 계세요? 예, 1명인 분. 예, 대체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세기의 특징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선 정보화 또는 첨단 과학 이런 게 있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아이를 지금 안 낳게 돼가지고 저출산이라고 이렇게 유식한 단어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1960년에는 아이를 평균 몇 명을 낳냐면 6명을 낳습니다. 6명.
예. 6명. 6명도요. 골고루 섞였을 때 6명이고 어떤 집은 딸만 6명이 나면 대체로 또 난다 안 난다? 예, 아들 낳겠다고 또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선호 사상이 그때는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게 6명 딸을 줄줄이 낳고 7번째 아들 낳은 집도 있고 심한 집은 9명 낳고 10번째 아들 낳은 집도 있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최근에 몇 명쯤 낳냐 하면 10집 중에 8집이 1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2집이 2명을 낳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출산율이 1.2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몇 명을 낳아야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가 될까요? 몇 명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예, 2명이에요. 진짜 잘하시네. 여성이 남편 목도 하나 낳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자기 몫으로 하나 낳고 남편 몫으로 하나 낳아줘야 인구가 줄지 않겠죠. 근데 1.2명을 낳는다는 얘기는 이론상은 인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습니까? 오래 살게 됐죠. 야, 여기 오늘 훌륭한 분들만 다 모셔다 놨네. 그래서 21세기 우리가 살아가야 될 21세기의 특징은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특징은 첫 번째는 오래 살게 됐다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아이를 안 낳는 저출산이다. 제가 이 두 가지 특징 가지고 21세기를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평균 수명은 늘어났다. 그런데 아이는 안 낳는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를 우리가 어르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어른들은 이제 경제 활동을 멈추고 우리가 모셔야 되는, 공양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오래 살게 됐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비중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나는 현상을 고령화라 그래요. 고령화. 그렇겠죠?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노인의 비중이 늘어나는 걸 고령화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왜 더 빠르냐 하면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숫자는 또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래 살고 저출산이니까는 전체 인구 가운데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흔히 고령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장수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게 합해지면 전체 인구 가운데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빨리빨리 늘어난다 해서 어느 정도 빨리 늘어나냐 하는 것을 제가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됐을 때 그거를 고령화 사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4%가 되면 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20%가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7%가 우리나라가 언제 됐냐면 2000년에 됐습니다. 2000년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6년에 가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직 26년 안 왔습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 2026년까지 26년 만에 65세 이상 인구가 7%에서 20%까지 늘어가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되는데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도 오래 산다 그러는데 일본이 몇 년 걸렸냐? 36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얼마나 걸렸냐?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10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미국이나 불란서 같은 나라들은 100년 가까이 걸린 그러한 고령화의 속도가 일본에서는 불과 36년으로 기록을 세웠고 그 일본보다도 우리는 더 빠른 26년 동안에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4호정 5,6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45세까지가 정년, 56세까지도 회사에서 안 나가고 있으면 도둑이다. 그게 이제 4호정 5,6도라는 말이에요. 사실 좀 지나친 말이긴 합니다만 평균 수명이 52세에서 8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다니시는 직장에서의 정년은 여전히 옛날 60세 전후 때 정해진 대로 55세나 60으로 남아 있습니다. 답은 간단하죠. 정년 연장이라고 데모해야죠. 그러면 회사가 정년 연장을 해준다. 그러면 그분이 더 오래 근무를 한다.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취직을 못하게 될까요? 젊은 사람이. 이게 이제 세대 간의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지도 않고 있는데 거기다가 경제가 또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안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서로 일자리는 필요하다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 간에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 간에 지금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그러면 진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는 게 나라에서 걱정할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나라 걱정을 여러분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나라가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간에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을까요?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겠죠. 그러면 이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자, 이게 오래 살게 됐다. 정년은 60을 넘기기 어렵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얘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걸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세대가 보통 경제활동 한다는 인구를 조금 지금 세대는 잘 안 맞지만 15살부터 65세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15살에 일하는 사람 없어요. 옛날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젊은 세대는 해야 될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 세대를 공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 세대를 공양해 줄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부모 세대를 공양합니다. 우리가 낳아서 다음 세대가 주역이 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상은 어떠냐? 부모 세대를 공양하는 일도 어깨가 빠져요. 그래서 자녀들을 안 낳아요. 그래서 정부가 출산 장려금 어떤 데는 300만 원 준다. 300만 원 되겠습니까? 자녀 하나를 낳아가지고 지금 기르는데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출산 장려금을 준다 그래도 지금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비싸게 들어가는 마당에 아이를 안 낳아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을 그대로 20년 내지 30년을 연장해서 제가 늙어서 이제 우리 자식 세대에게 공양을 받을 때가 됐다. 그랬을 때 보면 지금 낳아서 1.2명밖에 낳아서 기르지 않았는데 그러면 다음에 우리를 공양해 줄 세대가 충분하다, 부족하다? 택도 없이 부족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부모를 공양하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우리가 공양을 받아야 될 때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엔 택도 없이 부족한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앞으로 20, 30년 후가 돼서 제가 지금 제 친구들 세대가 공양을 받아야 될 시점이 되면 이제는 가망이 없는 거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을 무슨 세대라고 부릅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릅니다. 샌드위치 세대. 그래서 그 샌드위치 세대를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낀 세대다. 낀 세대.
이게 부모님은 공양해야 되겠고 자식들은 지금 또 양육을 해야 되고.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낀 세대 가지고 부족하대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말초 세대라네요. 말초 세대. 또 이상한 생각하시죠? 그런 말초가 아니에요. 우리 세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의 말이고 자식에게 효도를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초래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우스갯소리예요? 씁쓸한 소리예요, 사실 이게.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게 점잖은 분위기 아니면 노래를 해드리겠는데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죠? 예, 오늘 사실 한 곡 할 수가 없어요. 가사만 말씀드릴게요. 그 가사 중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다 아시네. 하고 싶으신가 봐.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우리가 지금 말초 세대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다. 부모님이 됐을 때 모심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다. 사실 농담인 줄 알고 웃었어요. 근데 누구 신세예요? 내 신세예요. 예.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21세기에 오래 살게 됐고 자식들을 안 낳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는 지금 부족하다. 그런 얘기는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준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 생각 안 해보셨죠? 응? 응? 저축이나 연금. 이건 훌륭한 분이세요, 훌륭.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답을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답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답 먼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시험 없어요. 국어 배운 기억나세요? 국어 옛날에. 네? 국어 시간에. 6년 동안에 뭐 배우셨어요? 옛날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라고. 잘 기억 안 나죠? 예. 근데 제가 한번 혹시 주제 파악 배웠어요? 예. 국어 시간 6년 동안에는 주제 파악 배우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산수 시간에 뭐 배운 기억나세요? 분수 배운 거예요, 분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아까 질문하신 거예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년 늘릴 수 있다 없다? 당분간 어렵다. 노후 준비를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답을 오늘 이후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년 동안 국어 시간에 배운 주제 파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수 시간에 배운 뭐를 잊지 말라고요? 분수. 자, 주제 파악하고 분수 지키라. 그러면 그게 금방 쉽게 알아듣는 것 같지만 어려워요. 어려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의 깡촌놈 출신이냐면 제 국민학교 동창이 요즘 초등학교 동창이 75명입니다. 75명. 75명 가운데 중학교를 10명 갔습니다. 그러니까 65명은 어디서 끝났다고요? 초등학교에서 끝난 거예요. 제가 오늘 화장하고 왔어요, 여기 분바로. 그러면 제가 까만 촌놈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어머니의 헌신적인 자식 사랑, 그 덕에 제가 갔겠죠. 저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전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홀어머니의 외아들이에요. 그럼 우리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이게 저 어머니만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그런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식에게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Yes, no? Yes. 사랑해야 된다? Yes, no? 네. 사랑해야 된다? Yes, no?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왜? 이유는? 각 세대가 다르니까요. 예, 세대가 다르니까.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Yes,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해야 된다고? 예. 자, 제가 뭐하러 이렇게 여러분한테 여쭤봤을까요? 자, 자식 사랑을 오늘 다시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진정한 자식 사랑이 뭔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사시던 그 시대에는요. 제가 평균 수명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5, 60 정도예요. 그리고 자식은 몇 명 낳았어요? 4명 낳으시다. 6명까지 낳았어요. 6명까지. 그러니까 큰아들 네 집에 가서 눈치하면 어디 가면 돼요? 거기서 눈치하면 어디 가면 돼요? 다 아시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몇 살까지 산다 그랬어요? 90 넘어 100살. 근데 자식은 몇 명이에요? 한두 명이에요. 그러면 큰아들 내가 눈치한다? 어디 가요? 갈 데 없어요. 이게 사돈하고 마주칠 수도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진정한 자식 사랑이 뭐냐? 자식들도 지금 살기가 쉽다 어렵다? 팍팍해요. 지금 살기 어려워요. 그런 마당에 저는 진정한 자식 사랑은 이런 건 아닐까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정한 자식 사랑은 늙어서 자식한테 의지하는. 아, 여기 공부 다 하셨는데 뭐 하러 오셨어? 천재들이네 진짜. 자, 늙어서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것도 중요한 자식 사랑이 아닐까.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식을 여럿 낳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사시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 뭐 영어를 굳이 쓴다면 올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노후 대비는 무슨 보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식 보험. 여기 천재들만 모였네 진짜. 자식 보험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자식 보험이 먹힌다 안 먹힌다? 깨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인생은 자식 보험에 기대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노후 준비를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대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분 그러세요? 자식들이 데모 안 할까? 자식들이 데모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반만을 너를 도와주고 나머지 반을 준비를 하는 뜻은 내가 늙어서 너한테 손 안 벌리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 동의할까요? 안 할까요?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영어를 쓴다면 앞으로 자식들에게 올인할 것이 아니라 반만 하프인을 하고 나머지 반은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1999년 말에 미국의 워싱턴에 근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다시 돌아왔다가 2004년 말에 제가 다시 워싱턴 근무를 나갔더니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새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워싱턴에. 무슨 새일까요? 워싱턴에? 기러기라는 새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어디 산이에요 이게 기러기가? 어디 산이에요? 한국산 기러기가. 그래서 워싱턴의 신문에 한국산 기러기 특집이 3면이 났어요. 3면이. 자, 기러기 아시죠? 기러기.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혹시 저 시청자분 중에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긴 다 아시지만 기러기는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의 조기 교육을 명분으로, 그렇죠? 자식의 조기 교육을 명분으로. 둘째, 부부가 두 나라에 떨어져 사는 경우. 지방에서 서울에 떨어져 사는 거 기러기라고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남편은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대주고
아내와 아들은 워싱턴에서 공부하는 기러기가 너무 많이 늘은 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집을 줄인 사람, 오피스텔로 옮겨서 보내는 사람, 이 사람은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하겠죠. 맞다 틀리다? 네, 그런 자세로 하는데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못한 일이죠. 예. 그거를 주제 파악과 분수를 모르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니 그렇게 보내면서도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데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일에 자기 자식을 위해서 두 부부가 떨어져서 산다면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행복론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기쁜 소리 방송에서 제가 오종남의 행복한 경제라는 프로그램을 라디오에서 매주 토요일 날 시작을 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 다 했습니다.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 면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분수 지키지 못하고 주제 파악 못해서 무리해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뭐가 잘못되는 거다? 자신의 뭐가 잘못된 거다? 노후 준비가 잘못된 거다 하는 말씀이 첫 번째예요. 이거는 경제적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젊은 분도 계시고 나이가 좀 드신 분도 계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누가 소중해진다? 예. 아내가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히 어머니들은 젊어서 자식을 낳아서 뒷바라지 할 때는 남편이 우선이다, 자식이 우선이다. 자식이 우선이에요. 근데 언젠가 자식이 커가지고 독립을 해서 자식도 자기 짝이 생길 때쯤 되면 누가 더 소중해진다? 예, 배우자가 소중해진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한 40대 정도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나이에 부부가 떨어져 사는 거예요. 떨어져 사는 게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랫동안 익숙하다 보면 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떨어져 사는 게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면 다시 자식이 상급학교 지나가고 나서 합치려 그러면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예. 특히 시부모 시집하고 관계를 끊고 몇 년을 워싱턴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다시 시집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예, 다 경험 생각하시죠? 그렇게 그 짓을 왜 하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오늘 21세기의 인생 설계예요. 21세기의 인생 설계. 저는 오늘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과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 오면서 제가 책도 제목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노후 설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잘 살기 위해서는 젊어서 희생을 해야 된다든가 저축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말을 썼는데 저도 좀 연식이 돼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니 노후만 인생입니까? 지금은 인생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중요한 인생이에요. 아니 40대 인생은 인생 아닙니까? 그 40대에 부부가 두 나라에 떨어져 사는 거예요. 자식을 조기 교육시키겠다고. 그리고 노후에 그 자식이 그러면 뒷바라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래서 저는 오늘 21세기 인생 설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제가 아름다운 노후를 위하여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이렇게 했던 거를 그게 아니고 21세기 인생을 설계하는 거는 노후도 중요한 것 알지만 오늘도 중요하다. 그 오늘을 나는 똑같이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근데 그 오늘을 사는 중에 마치 자식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분이 많다 적다? 예, 엄마들 중에 특히 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엄마들에게 부탁하노니 늙어서 등 긁어줄 사람은 누구다?
예, 남편이에요. 예. 그런데 마치 자식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 이해는 충분히 하지요. 이게 뱃속에 10달을 같이 살다가 내놨으니 자식이 남편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 자식도 성인이 되고 그 자식도 가정을 이루고 그 자식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라 그럴 때 엄마가 계속해서 졸업을 못하는 분이 계세요. 아들은 엄마로부터 졸업을 했는데 자식은 졸업을 했는데 엄마는 자식으로부터 졸업을 못하는 엄마가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결혼식 주례에 마지막에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 제가 꼭 인사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 둘이 독립해서 잘 살 테니까 이제까지 길러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이제부터는 저희가 독립해서 잘 살 테니까 제발 엄마 간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기가 차오르가지고 제발 사랑을 두 분이 하시라고 이제 이게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은 뭘로 받아들여요? 간섭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 지금 간섭으로 금방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방청석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을 좀 받고 나가겠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하실 분? 예. 예, 신림동에 사는 조백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정년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1년 후에 퇴사하고 나면은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살아가야 할지 우리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제 다시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해주려면 좀 진지해 주지. 내가 지금 정년 1년 남았는데 인제 해주면 나가는 사람 어떡하라 그러냐. 지금 그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너무 늦었지 않냐.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정년 이미 지나버렸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런 분이 계세요. 이런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처가요. 우리 가족들이 사진 찍으러 가자고 이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생일도 있고 뭐 기념일이. 그러면은 안 찍는다고. 왜 안 찍는다 그래요? 늙게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영정 사진 있을까? 당연히 없죠. 그러면 혹시 필요하면 언제 찍은 게 제일 젊다? 지금 찍은 게. 오늘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1년 남았을 때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언제 시작해도 오늘보다 빠르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심각하게 준비를 하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 동의하십니까? 네. 예. 자,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성북구에 사는 최중노입니다. 그동안에 그 나라에 내는 세금도 많고 연금도 많이 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그동안에 국민연금 냈다. 그뿐이냐, 나 세금도 많이 냈다.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 나 좀 타먹어야 되지 않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으로. 국민연금을 맨 처음에 설계할 때 그 설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빨리 장수하게 됐을 거라고 짐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겠죠. 예, 못했겠죠. 그러니까 연금을 받을 때 생각했던 평균 수명보다 지금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예, 늘어났겠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당초에 생각했던 계획대로 국민에게 드릴 수 있다, 적게 드릴 수밖에 없다. 예, 다 아시네. 예. 더군다나 또 연금을 불리는 일이 옛날보다 더 지금처럼 이자율이 낮은데 어디 가서 뿌리겠어요.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연금 불입하고 세금 낼 때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희망을 했는데 이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야말로 그분들이야말로 새끼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이 나라를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주역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렵게 돼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몇 등이다? 1등이 된 거예요. 정말 너무 억울하죠, 사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갖고 온 주인공들이신데 그분들이 공양을 받아야 될 때 지금 사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 그런데 정부는 지금 아까 제가 여쭤본 거죠. 제가 답을 드린 게 아니라 여쭤본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제가 교회나 사찰이나 소위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는 정부의 세금만 걷어가지고는 할 수 없는, 국민연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젊어서 바라던 장수 시대가 너무 빨리 와버렸기 때문에. 아니, 다 오래 사는 게 꿈이었죠, 다. 그런데 그 오래 사는 장수 시대가 너무 빨리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오래 살게 됐고 우리를 뒷바라지할 젊은 애들은 적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모든 교회가, 모든 사찰이, 모든 기관들이, 기업들도 다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의 이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이나 집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나의 노후 문제, 오늘날의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누구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정부도 해결할 수 없고 교회도 해결할 수 없고 기업도 사회단체도 해결할 수 없는, 모두가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 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내가 이제 살다 보면 뭐 무슨 수가 나지 않겠어? 안 난다, 이런 얘기예요. 안 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 또 다른 분 질문 듣겠습니다. 양천구에 살고 있는 정연우입니다. 네. 그러면 고령화 문제는 네. 결국 부부 둘이서 한 자녀만 낳는 그 저출산 문제와 연관이 되는, 네. 직접적 연관이 되는 네. 거네요. 네.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오래 살게 되는 우리 꿈이 이루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아이를 안 낳게 돼버렸다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문제다 하는 거죠. 그거는 뭐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신문을 읽거나 방송을 이제 보시면은 노후 준비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보신 적 있죠? 이제 얼마 되게 이야기합니까? 10억. 예, 10억. 와, 10억. 여기 지금 10억 준비한 분이 몇 분이, 안 여쭤봐. 이게 프라이버시예요, 이게. 손 들어 안 해요. 여기 방청석 또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 많다 적다 그것만 여쭤보게요.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적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란 얘기예요? 그럼 죽으란 얘기예요? 준비 안 됐으면은? 자, 60에 10억은 좀 많지만 대개 나오는 게 이제 뭐 3억이다 5억이다 그래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준비 안 된 사람, 예를 들면 신문에서 5억이라 그랬어요. 나는 아직 3억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모자라다고 해서 나머지를 벌어서 메꾸겠다고 사업을 도모하라 도모하지 말라,
예, 잘 아시네. 예. 예, 다 아시. 오늘 그냥 안 해도 될 걸 그랬나 봐 이게. 다 아셔. 60언저리에 가서 모자란 자금을 채우겠다고 사업을 도모하다가 성공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망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망한 사람이. 예, 여기는 막 큰 소리가 나오네, 큰 소리. 도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노후 자금이 얼마 필요하다는 얘기에 절대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된다. 지금까지 내가 모아놓은 게 얼마인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춰서 살아야 돼요, 이게. 근데 그 나이에 무슨 가게 내가지고 망해가지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21세기의 인생 설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문에서 얼마가 필요하다는데 내가 얼마 부족하니까 내가 사업에서 메꿔야 되겠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다. 예. 또 질문. 예. 네, 네. 예, 저는 경기도 금포에서 온 김현수라고 합니다. 네, 네. 예, 저는 초등학교 딸 아이를 둔 아직 어린데요. 요즘엔 아빠와 엄마와 있는 게 아니라 아이 엄마와 아빠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올바른 건지 좀. 네, 특히 이제 엄마들이 그렇죠. 이제 모든 가정 생활이 그 아이를 중심으로 되니까는 부부는 없고 남편과 아내가 없고 아빠와 엄마만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세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사실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 철 들기 어렵습니다. 지금 전부 다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과일이 철도 없이 나오니까 지금 철 들기 어려워요. 자,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가 다 논의를 했다시피 자녀들도 망고강산 내 자녀로 남아 있는 게, 내 아이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나가면 결국은 부부만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각자가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서 둘 플러스 셋, 넷, 다섯이 돼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 둘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남자가 먼저 간다, 여자가 먼저 간다? 남자가 먼저 가고 여성은 과부로 평균 7년 내지 10년을 살다 갑니다. 이게 남자들이 또 몰라요. 자기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또 자기 죽고 자기 아내가 평균 7년 플러스 결혼할 때 나이 차,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과부로 살다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은 부부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부부가 자식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우리 부부만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부부야 되겠습니까? 다 연습해야 돼, 이게 연습. 예. 부부도 대화도 연습해야지 됩니다. 이게 제일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남자들 때문입니다, 이게. 남자들은요, 성격상 이렇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누구와 어울린다? 직장 동료와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과 결혼한 사람이 많아요. 이게 결혼은 아내하고 했는데 생활은 일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일과 결혼하다가 직장에서 그만두는 순간 직장에서 일하고 연결된 친구들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지고 나서 집에 와서 아내 보고 친구하자 그래요. 이제 자, 오늘부터. 그래가지고 삼식이 돼요. 삼식이. 알죠? 삼식이.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자 그래요. 근데 엄마들은 일하고 관계없는 친구가 있다 없다 그 사이에? 예, 동창생 모임, 학부모 모임, 국민학교 1학, 초등학교 1학년 엄마 모임이 대학 졸업에도 있어. 대학 졸업에도. 그러니까 바빠요, 엄마들은. 근데 남자들은 자기가 집에 돌아오면 자기를 뭐 해줄 줄 알아? 환영해 줄 줄 알아. 근데 엄마들은 바빠, 일하고 관계없는 게. 이거를 깨달으면 언제부터 개과천선할 필요가 있다? 직장 다닐 때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부 연습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대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허구한 날 무슨 이야기를 하냐 부부간에.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남편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가 주말에 전화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어저께 그저께 한 얘기하고 중복되는 게 많다 적다? 많아요. 너는 오늘 뭐 해 먹었냐? 어디 갔다 왔냐? 그렇게 맨날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 멀끔하죠. 다 연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다른 분. 또 사직동에서 온 윤희석이라고 합니다. 네네. 결국 이제 노후 준비도 행복하게 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예,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래도 이제 마무리돼 가니까 수준이 높아져서요. 예, 진짜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21세기에 세상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어떻게 21세기에 인생 설계를 해야 될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생 설계를 한다는 게 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궁극적으로 그럼 뭘 하자는 거냐?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지금 질문이 그런 질문입니다. 2300여 년 전에 살다간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험 안 보니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밖에 없다. 뭐겠어요? 예, 행복이다. 야, 진짜 수준이 높네. 행복이다. 다른 모든 가치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한 뭐다?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진짜 잘하시네. 예. 권력도, 돈도, 지위도, 명예도 다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걸 얻기 위한 비결이 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는 행복을 얻기 위한 비결로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복 지수라는 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행복 지수. 행복 지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행복이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생기는 거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게 행복이죠. 우리 아들이 이번 대학 시험에 합격했으면 했는데 합격했다. 행복하시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직했으면 했는데 취직했다. 행복하시죠? 예,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행복 지수는 뭐겠어요? 자기가 원하던 거가 분모가 있고, 그 중에 이루어진 거를 동그라미를 쳐서 원하던 게 100개인데 동그라미가 80개다. 행복 지수 얼마겠어요? 80이죠.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그 80을 더 행복하게 85, 90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더 많이 이루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스. 그렇지만 또 하나 있어요. 이거를 제가 오늘 1번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복 지수를 높이는 거는 더 많은 거를 이루면 된다. 성취하면 된다. 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를 줄이면 된다? 와, 진짜 수준 최고. 그렇죠. 천재는 천재야, 진짜. 바라는 것을 줄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100개 중에 80개를 이루었는데 80을 90으로 만드는 것도 행복지수를 높이는 거지만 100을 90으로 만들어도 행복지수를 높이는 거죠. 자, 행복에 이르는 마음가짐 1번.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결혼식 하기 전에 연애할 때 남편이 해주었던 이야기를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데도 아니 당신이 연애할 때는 이렇게 해주겠다 그랬잖아고 한다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떨어진다? 예. 제출회사입니다. 제출회사. 제가 성원 선언문을 읽는 순간 배우자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여라 낮춰라? 예, 그게 1번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1번. 두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워싱턴에서. 그랬더니 어떤 70대 노부부가 앞줄에 앉아 계시다가 선생님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저는요 바라는 것보다 가진 게 더 많아요. 저 행복지수 얼마예요? 이러는 거예요. 야,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근데 강사가요 방청석에서 처음 질문했는데 답을 못 해버린다. 그러면 제가 점수를 딴다 못 딴다? 꽝이지. 그러면. 근데 그 순간 제가 머리를 굴려야 되잖아요. 지금 이 선생님은 100을 바라셨는데 120을 가졌다고 누가 느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야, 여긴 진짜 수준이 높네. 그러면 행복지수 얼마예요? 지금 이 아저씨 행복지수? 예, 12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120이잖아요. 100분의 100을 써놓고 100분의 20은 따로 있죠. 100분의 100이면 뭐예요? 바라는 걸 다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럼 100분의 20은 뭐예요? 덤이라고. 덤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그냥 괜히 강의하나 봐. 이게 다 아시는 거. 덤이라고 감사하는 마음. 자기가 나는 사실 100만 주셔도 되는데요. 저한테 20을 더 주셨다고 감사하는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불행하게 한다? 네, 그게 두 번째 마음가짐이에요.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행복의 비결을 들으실 때 비교하라고 들었어요? 비교하지 말라고 들었어요? 네, 비교하지 말라. 이거는 맞다 틀리다? 제가 질문하는 거 보니까 틀린 것 같죠? 이거는 말도 아닌 소리예요. 그거는 말도 아닌 소리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오늘 낮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오늘은 해가 안 떴다고 거짓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비교하게 돼 있다, 안 하게 돼 있다? 하게 돼 있어요. 비교하라. 행복에 이르는 가장 마지막 비결은 비교하라. 그 대신에 뭐를 조심하라? 목 디스크를 조심하라. 세상에 디스크 병원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다?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비교하라 그러니까 전부 어디만 쳐다본다? 위로만 쳐다본다. 이 세상에 나만 힘든 것 같지만 전후 좌우를 돌아보면 나만큼 힘든 사람 있다 없다? 있다고요? 무지 많지. 무지 많지. 예, 나만큼 힘든 사람. 그러면 나만 힘든 것 같지만 주변을 돌아보니 나만큼 힘든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는 사실을 보는 순간 위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비교하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힘들게 살고 있다. 오죽하면 부처님이 이 세상을 뭐라 그랬어요? 와, 진짜 시험 한번 볼 걸 그랬나 봐. 예,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옆 전후 좌우를 둘러보는데도 고개가 좀 뻐근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디를 내려다보면 된다? 아래를 내다보면 지금 여기 방청석에 계신 분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무지 많다니까. 무지. 그러면 뭐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를 하면 된다? 나눔을 실천하면 되는 거다. 이 세상에요,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를 해야지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나눔을 실천하면 그게 최고의 행복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요, 적금 타고 나눌랍니다. 적금 타고. 그런 나눔이 아니에요. 나눔이라는 거는 제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배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여 년 동안에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죠. 경제적으로는 새끼 밥도 못 먹는 사회가 다이어트를 하는 사회가 됐죠.
그 대신에 뭐가 없어졌냐? 이 사회, 정치, 경제, 사회잖아요. 배려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게 부모, 자식 간의 효나 우애, 이웃 간의 협동, 응?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 대한 배려. 배려는 이런 뜻이에요. 짝배자에 염려할 여자예요. 짝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식당에 가서 깍두기가 맛있어요. 어이, 깍두기 하나 가져라. 이게 우리들이 흔히 보는 일입니다. 응?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주방에다가 부탁해서 깍두기 좀 맛없게 만들어라 그러세요. 그러니 돈도 안 내는 깍두기 또 주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갖다 주는 사람이 기분 좋다 나쁘다? 어이, 깍두기 하나 가져라 보다 낫겠죠. 이게 배려인 거예요.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 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아주머니가 뭐 죄지었어요? 여러분이 우리 사회를 21세기를 사는 이 나라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저는 행복한 마음가짐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줄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비교하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배려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21세기 오래 살게 됐고 아이를 적게 낳게 됨으로써 생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하면은 노후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 하는 내용으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첫 시간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과거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는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 세대는 어떤 삶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하는 걸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재미없는 이런 강의를 들어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또 댁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